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군과 외교 당국은 병사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해왔던 이은혜가 최근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고 침입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전 직장 동료로 전해졌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유튜브 사건 반장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거기 지금 박지훈 변호사라는 이 아이디로 지금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분 맞습니다, 그거. 예, 본인입니다. 저예요. 뾰로롱. 예, 가짜 계정 아니고요. 저는 진짜입니다. 예, 본인이시죠? 네. 지금 한번 올려보세요. 뾰로롱 쓸게요. 뾰로롱. 진짜 뾰로롱. 살아있는 방송, 뽀로롱. 생방송. 야, 제가 뽀로롱 적었습니다. 뽀로롱. 뽀로롱. 예. 자, 팀장님은 혹시 채팅창에 그 하십니까? 제가 보고만 있습니다. 아, 지금 한번 올려보세요. 좀.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언제? 예? 언제?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뭘 내일부터 올려 또. 알겠습니다. 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 거죠. 그간 이 사건 반장 사연 당첨자 분들께 이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드렸었는데 드리면서도 뭔가 좀 찜찜함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사연들 마구마구 좀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신 경남 진주의 임소라님. 자, 그리고 64살입니다. 이메일을 처음 보내봅니다. 받으셨으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신 이덕수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저녁 6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반 챙겨보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하신 취업준비생 다람쥐님. 자, 사반 볼 때는 리모컨 멀리 던져놓고 봅니다 하신 밴쿠버의 이선아님. 지난 주말 생일을 맞으신 알래스카의 이미영, 임종희님. 천안 대추이모님, 86 리얼 드래곤님, 유순애님, 서비라미님, 장윤아님, 텍사스의 MK팡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살해범은 이웃 남자입니다. 자,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몸이 결박된 채로 발견이 돼서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자, 이 기자, 용의자가 오늘 검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이었던 40대 남성이 돈을 노리고 이 여성을 살해한 건데요. 여성은 폐지를 모아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아끼는 성격이어서 그 동네에 현금이 많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임대 아파트 이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돈을 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었는데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 이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푸들 견주가 매장했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제주도에서 이 살아있는 강아지를 보시다시피 코와 입만 저렇게 조금 내놓은 채 생매장했던 그 범인. 주인이었어요, 주인.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산채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주인 얘기는 그래요. 평소에 강아지가 시름시름 지병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걸 알고 묻었지 강아지를 일부러 살아있는 걸 묻어서 동물학대를 한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 무덤 주변에는 돌이 7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했지만 그 본인이 이제 나중에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강아지는 현재 지금 뭐 보호센터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아마 기초검사를 한 모양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피검사 해보니까는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견주가 사실은 죽은 걸 묻은 게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걸 묻어놓고 나서 그 관력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팀장님께서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잠깐 말을 잊고 계셨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처음엔 말이죠.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이 견주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인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막 정말 안타까워했는데 세상에 아파서 묻었대요. 아파서. 뭐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묻어요? 그리고 뭐 아파서보다 사실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아서 묻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자수가 될까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당연하죠. 자수라는 건 범행을 다 시인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자수일 텐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검사 결과 특별하게 아픈 징후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면 알고서 생매장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현재까지 제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본인이 자수라면 좀 형이 낮아질까 생각해서 좀 자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과연 자수로 볼 수 있는가도 좀 의문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동물 학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하는 경우에 또 이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그런 경우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형이 별로 높진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좀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을 이제 31년 만에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하기로 해서 변화를 좀 줬는데 학대 범위를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을 하지 않아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를 추가했고요. 이 개정 법률은 이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형은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실형 나오는 게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그게 아쉬워요. 형량 부분은 분명히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딸아 어디에 있니?입니다.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30대 중반의 여성 카자흐스탄 여성인 알비나가 한국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지난해 2021년 6월에 사라진 후 지금 10개월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는데 생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출국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알비나를 찾아주겠다는 여성이 접근을 해서 가족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알비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 여성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비나의 딸과 엄마가 알비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행방을 아시는 분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실종 당시에 이 알비나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법적인 보호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도 좀 있는데 아무튼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일단 확인이 뭐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 그러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쿵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기 스쿨존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순간 그대로 다 아이고. 박 변호사님. 자, 부딪혔습니다. 자, 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법. 신호 위반했고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가 부딪혔죠. 상해죄입니다.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서 15년 사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이제 벌금이 이제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1년 2개월을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좀 피해자 같은 경우 2천만 원 합의금을 좀 요구했다는데 봐서 알겠지만 아이가 달라듭니다. 또 아이가 완전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예. 아마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아이가 달려드는 모양새고 내진탕 정도가 왔다고 하긴 하는데 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속도 위반한 거는 뭐 잘못한 거지만 상당히 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상황이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2천만 원 좀 많은 게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식이법,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처벌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아이가 다시 가다가 돌아오더니 꽝! 아이고야. 속도를 줄였는데도 아이가 건너가는 줄 알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일단은 하하. 저 아이가 보니까 무단횡단을 할 때 저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잘 모르고 그냥 지금 무단횡단을 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네요. 운전자는 지금 뭘 보고 있네요. 아이를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아이가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겠구나 해서 지나가다 다시 돌아오는 아이를 그랬겠죠. 부딪히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운전해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는 건 사실 모르죠. 불가능한 뭘 어떻게 없습니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직결 심판까지 갔지만 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지원 변호사 설명한 것에는 그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히 아까 스쿨존에서 근데 그것과 이 사건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네. 자, 그래도 저는 일단 무단횡단 관련 사고는 그래도 직결 심판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의 좀 판단을 받아봐야지 뭐 무단횡단했다고 나서 무조건 뭐 차주만 손에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가죠. 27살 나이차 이거 안 될까?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또? 네.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네. 예. 이 글쓴이 분이 일하는 곳에 2달 전에 21살의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글쓴 분이 48살인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서 여러 차례 고백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남성은 이대로 포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48살이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동갑이신데. 저 이제 한국 나이를 그렇게 다 바꿔준다면 저도 예. 그 나이가 되네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하지 팀장님. 않으세요? 예. 이제 뭐 저 사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딸버린 여대생이 여자로 보이더냐 뭐 막 이렇게까지 하시던데. 원래 사랑은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이 10번 앓게 되면 나이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이 남성이 이제 여성한테 여러 번 구애를 했던 것 같은데 여성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번 거절할 정도면 계속하게 되면은 이건 주책을 떠나서 스토커가 될 수가 있어요. 참으셔야 되고 본인은 이제 가슴이 미어지고 첫사랑 아니면 짝사랑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 받아주면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안 받아주면 남성분이 그 가슴이 미어지던 상처를 숨기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사랑은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도 행복한 거니까 포기하셔요. 저는 또 팀장님이 그러게.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하면 피자 쏠게요 이러실 줄 알고. 저건 피자 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헬스장 친구 우리 은배 씨 순서 끝났으니까 이제 난 다른 거 봐야지 하면서 리모컨 찾고 계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이명순 여사님, 친구 김은배 씨 이제 막 시동 걸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네. 인교진? 이거 다 당신 거야? 난 내거 한테 주려고 샀다. 장에서도 생존해 질까지 정착하는 엘레나 균주.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서도 입을 게 없네. W 컨셉 Ready, Set, Go. 옷보다 컨셉이 먼저죠. 여기선 누구라도 Wake up your concept. W 컨셉.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군과 외교 당국은 병사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결국 체포된 병사의 행적을 짚어봅니다. 제가 그 아까 사연 마지막 사연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러니까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거절을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절을 당하면 당연히 포기해야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달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가서 전투하겠다고 네. 무단 출국을 했는데 바로 오늘 귀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탈영했던 해병이 무단 출국 한 달 만에 잡혔습니다. 이 해병은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폴란드로 출국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내 목숨을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었는데 참전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이 해병을 잡은 군사 경찰은 이 해병이 입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했는데요. 탈영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네. 폴란드죠. 거기 그렇죠. 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었어요. 이 사람 3월 21일 날 휴가 중에 탈영을 했고요. 바로 22일 날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거기서 입국이 거부됩니다. 거부가 되니까 또 거기서 국경 검문소에서 이탈해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나중에 이제 25일 날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인데 그 직후에 폴란드에 아마 자선 단체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얘기이기도 한데 인터뷰를 통해서 좀 생활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해가지고 그 인터뷰가 잘 되면 뭐 돈도 좀 받고 뭐 그런 네?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민 캠프 같은 걸 가다가 이번에 DP조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체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DP 군탈 체포조입니다. 체포조가 이 사람을 검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튜브만 잘 됐어도 자, 이 정말 저도 조금 전에 알아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병사가 폴란드에 가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 본인 육성도 남겼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던 해병대원입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하게 탄압받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저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과 해병대 얼굴에 먹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뭔지가 정확하지가 네. 않네요. 이제 우크라이나 출국한 목적이. 지금 보니까 구독자 12명의 조회수 한 500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방송 전에 기준 4시 정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주목을 못 받았네요. 근데 저렇게 행동을 하면 유튜브에서 좀 주목을 받고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으면 어느 정도 또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지금 뭐 원래 최초에는 자수구사 물으니까 들어가도 내가 들어간다. 내가 자진교육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포로로 잡히든지 아니면 혓개물 듣고 죽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예. 근데 지인들과 이제 메신저로 계속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끈질기게 이제 설득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서 자수하고 귀국 의사를 밝히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귀국을 했는데 폴란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또 좀 뭐랄까요, 좀 뭐 아니 뭐지 약간 싶은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해병대원들은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제 아들도 이제 해병대 933기인데 확실합니다. 근데 이 해병대원은 탈영병이에요. 근데 오히려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 이게 이코노믹보다 한 3배, 4배를 비싼 걸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예. 요구를 했고 또 공항에 오게 되면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세상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홍보성을 노리는 건데 해병대에서는 당연히 이 요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탈영병은 탈영병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부대 내에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가 됐든 이 사람이 그렇게 무단으로 거길 감으로 해서 이래저래
들어간 뭐 또 세금도 그렇고 좀 그런 좀 사회적인 또 이런 뭐 소란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태워달라? 말이 안 되죠. 군무 이탈죄입니다. 군무 이탈죄가 현행 범죄가 되는 거고 사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또 군무 이탈 체포조가 외국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좀 더 나아가서 부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내 부조리 때문에 이렇게 탈영하고 탈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왜 왔냐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 얘기도 했어요. 뭐 이럴 바에는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군내 병역 부조리 이른바 기수열애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 뭐 육군이나 공군은 뭐 그런 게 적습니다. 특히 해병대에 이제 기수가 다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입대했을 때는 기수에 맞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자기가 부사관 준비한다고 기수 대접을 투명 인간처럼 기수 대접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이것도 납득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사관 한다고 열애시킨다? 그 부분도 좀 이상하고 또 기수 열애는 쉽게 요새는 거의 없어진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면 진짜로 이 사람 말대로 그 정도 힘든 게 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해병대 또 사령부 해병 1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우크라이나의 한국 국적의 의용군 일부가 숨졌다 이런 첩보가 외교부에 왔다고 해서 뭐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다만 이 첩보가 러시아가 제공한 러시아발 첩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러시아 첩보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입국한 한국인이 4명이라고 전했는데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4명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러시아의 의도가 섞인 교란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당장 네. 이제 이근 전 대위는 다들 아시니까 그렇죠. 그분의 좀 안위가 걱정이잖아요. 다른 그래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망자가 2명이다라는 첩보 수준인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근 그 대위가 아니겠느냐, 뭐 사망설까지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근 대위의 지인이 일단은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락망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근 대위는 살아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정부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에서 더 지금 교전이 격화되면서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거나 이렇게 무단으로 출국해서 가 있는 분들 한국에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그러니까요.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줄곧 진술을 거부해왔던 이은혜가 최근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은혜 조연수 조사가 주말에도 계속됐다고 하고 지금도 오늘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뭔가 좀 미묘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이은혜가 입을 열지 않았었는데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상엽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를 시도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은혜는 현재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가족한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은혜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이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처음에는 변호사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않겠다고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붙여줬더니 이제는 국선 말고 사선을 보내달라.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은 이은혜가 어쨌건 부인을 하건 간에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서로 이제 짜고 얘기하지 못하게 분리해서 신문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느냐? 조연수가 이런 말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해요. 예.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죠.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입장을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게
양형에도 조금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뭐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이제 이제 거부를 하고 본인이 사선 변호인을 가족을 통해서 선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은혜의 조작 영상입니다. 자, 이 검찰이 이 피해자가 다이빙, 그러니까 고 윤상엽 씨가 그 계곡에 다이빙하기 직전의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팀장님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2019년 6월 30일이죠. 그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21초간 정도를 촬영된 건데 이 영상이 조작됐다고 보는 이유도 있어요.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조연수 알죠? 공범. 예.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을 입었고 또 공범 미호 씨라고 들어봤죠.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팔에 문신이 많이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고 또 피해자는 위에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서 있고 웃고 떠들어오는데 피해자는 건봉한 상태로 예. 이렇게 바위를 짚고 앉아 있고 두 발을 모으고 있잖아요. 예. 저 모습은 전형적으로 겁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봉하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는 상황까지를 찍었는데 이걸 증거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아 저러면 강요가 됐다구나 무서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영상에는 또 이은혜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웃는 목소리가 나오고 뭐 다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은혜 씨라든가 조연수 이 공범들이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리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고 또 편집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전 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복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인들이 자기들의 덫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한 전문가도 이 영상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해상도 같은 게 그 어느 정도로 낮춰진 거 가로가 뭐 한 100픽셀, 200픽셀, 세로가 100픽셀, 200픽셀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낮나요? 네, 검찰에서 그게 네.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봐달라고 했어요. 자기네들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원본 영상 샘플들이 있거든요. 같이 보내준 거에. 거기에는 원본 핸드폰 영상을 찍은 데이터가 있어요. 영상 몇 개가. 그 뭐 네. 계곡에서 노는 장면들 있죠. 그런 네. 것들. 근데 이 다이빙하기 직전에 찍은 영상은 원본 영상의 데이터 구조도하고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나온 출력된 영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데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자,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계속 좀 보여주시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부러 해상도를 낮췄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원래 같으면 일반 휴대전화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1920 곱하기 1080. 근데 왼쪽에 100 곱하기 200. 아주 낮은 해상도를 지금 썼는데 그걸 왜 썼냐고 하면 결국은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날 8시 17분부터 21초간 촬영해서 이것을 경찰에 제출했던 그 영상인데 알고 보니까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오후 11시 4분 정도에 편집하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편집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저기서 일부를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잘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다른 또 이상한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마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뭐 말씀드린 게 네. 이게 다이빙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녹화하고 있는데 다이빙 영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실수로 못 찍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뛰어내기 때문에 3번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번 다 영상이 없어요. 그런 영상이 다이빙하는 영상이. 그러니까 다이빙 직전에 영상만 있는 거예요. 계곡에 올라가는 거. 백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면 자신의 결백, 그러니까 이은혜 본인의 결백을 가장 증명해 보일 수 있으려면 네. 다이빙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장면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게 과연 살인죄 고의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당사자들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흐릿한 영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장면만 영상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뛰어내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굉장히 흐릿하게 하고 뭔가 이 편집된 흔적이 있다는 건 그 사이에 뭔가 고 윤상엽 씨에게 어떤 액션을 뭐 뛰어내리는 걸 강요한다든가 아하. 이런 액션들이 있는 걸 잘라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복원한다면 오히려 이게 부작위한 살인죄가 아니라 아예 떠민 강요의 뭐 사실상 밀어서 자기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밀어서 구조하지 않은 건 아예 죄명은 같지만 예. 사실 이 범죄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빙하는 영상이 나와야 어찌 보면 이들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스스로 뛰어드는 모습을 나머지 사람도 안 찍었다는 건 사실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떠밀거나 하는 뭔가 다른 액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난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말 좀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이 좀 보도를 했던데 이은혜가 주변에다가 본인의 범행을 막 떠벌리고 다녔다 이런 또 얘기도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이은혜의 지인입니다. 이은혜의 지인이 그 이은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남편 보험금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엄청 웃었다라고 하는데 이 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도크 살인 미수 사건에도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어나고 보도가 되고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은혜가 얘기하는 거를 또 지인이 얘기했고 그것을 지금 제보자가 전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은혜가 윤상엽 씨 장례식에서 했던 그 만행들 그 전원을 들어보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 씨가 그 남편의 장례식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이제 웃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제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은혜와 여성 2명이 장례식장 바깥에서 웃고 떠들었다, 뭐 이런 전원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호구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가 피부만 스쳐도 경멸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가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윤상엽 씨에 대해서 얘는 호구야, 호구, 막 이런 식으로 뒷담을 하고 또 부부인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남편이 이은혜 몸에 이렇게 딱 닿으면 막 소스라치게 막 싫어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리고 또 이은혜가 또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도 지금 뭐 조금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그 이은혜하고 조윤수의 도피를 도운 배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진술에 의하면은 이은혜하고 조윤수가 강장시장 혹시 아시죠? 가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서 육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걸어가가지고 안국역까지 갔고 또 그리고 거기서 다른 데까지 갔는데 인사동까지 가서 인사동 아시잖아요. 골동품이 많은데 예.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 종로 쪽으로 돌아다닌 건데 종로 관할하는 게 종로 경찰서가 있긴 있거든요. 경찰서가 근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막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범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경찰서를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근처 있는데를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다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하여튼 이은혜하고 조윤수 씨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틀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동에 가고 뭐 광장시장에 가는 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갔던 그러니까 그 수배 기간 동안에 그 같이 갔었다는 사람 그 배모 씨라는 사람이라는데 그럼 이 사람도 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 배 씨 자체는 이제 이은혜와 조연수가 도주 중인 걸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 씨의 친구는 좀 진술이 다릅니다. 배 씨가 이은혜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건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배 씨가 도주 중인 이은혜의 속옷까지 챙겨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씨의 친구는 그럼 너가 직접 챙겨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배 씨는 그럼 나는 의심사잖아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조사 결과가 전해질 텐데 정리를 해드리죠. 자,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좀 많이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말이죠. 혼자 사는 여성 집에서 정말
이건 소름 끼친다라고밖에는 말할 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새벽 2시. 홀로 살던 한 여성의 집에서 의문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누군가 집 현관문에 잠금 장치 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의 집으로 달려온 남자친구는 현관 앞에서 복면을 쓴 낯선 남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밤중 복면을 쓰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한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공효진 씨 나오는 영화 도어락에 제가 도어락 그 영화를 얼마 전에 OTT를 통해서 새벽에 좀 혼자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 솔직히 다 못 봤거든요. 무서워서.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이건 그냥 뭐 여성 혼자 사는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남자여도 무서워요, 이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공포죠. 근데 그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20분 내내 도어락을 눌렀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데요. 새벽 2시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여자친구 집에 도어락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네 달려갔는데요. 집 앞에는 신발이랑 모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건물 주변에서 복면을 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복면을 쓰고 수상한 짓을 했던 그 남성의 정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남성도 혼자 있는데 누가 띠띠띠 누르면 상당히 놀랍잖아요. 그럼요. 상당히 무서움을 느낄 건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성이 2주 전까지 다니던 회사의 전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이죠. 아니, 직장 동료... 자, 이 글을 올린 남자친구에 의하면 밖에 이 신발이랑 모자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는 또 왜 남겨놨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신발 같은 경우에 이 신으면 소리가 자박자박 나죠. 네네. 근데 양발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거든요. 안 나죠. 또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우리 보통 경찰들이 족족이라고 하시죠. 신발 문양 따라 뜨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겠던 거고. 근데 이제 복면을 쓴 건 당연히 상대편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복면을 썼던 건데 보통 복면을 쓰면서 모자를 쓰거든요. 근데 모자도 아마 여성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모자를 벗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여성 집에 침입을 해서 벌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숨기려고 완벽하게 위장을 했던 거죠. 진짜 너무 싫습니다, 이런 사건. 자, 한밤중에 찾아온 낯선 이의 소름 돋는 삐삐삐삐 소리. 그런데 이후 더욱 충격적인 이자의 행동이 발견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저 이거 오늘 사진 보고 정말 밀가루로 쓱쓱 그 도어락 세상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게 범죄 관련 드라마나 뭐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도어락 같은데 이렇게 뭔가 흰가루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면 지문이 묻은 데가 딱 나오고 뭘 딱딱딱 눌러서 들어가는 뭐 그런 약간 그 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그걸 봤나 봐요. 그걸 보고 저 도락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가루로 완전 범벅이 돼 있죠. 저걸 뿌리고 계속 붓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쪽이 누른 지문 같은 걸 보고 번호를 조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를 얼마나 본 건지 저 잠금 장치에 묻은 지문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만약에 비밀번호가 4자리면 번호 뭐 이렇게 지문이 4개 주로 찍혀 있는 4개의 번호를 알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지면 256번인데 그렇죠. 이거를 거기 앉아가지고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심하고. 이 범인이 아마 이 영화를 본 걸 맞고요. 지금 밀가루 뿌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문을 도포할 때 그 알루미늄 가루를 뿌리거든요. 그게 분말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연습할 때 밀가루를 하긴 해요. 근데 지문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지문을 뜨려는 게 아니고 도어락을 보게 되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호를 누르면 땀과 기름모래가 묻어 있잖아요. 밀가루를 뿌리면 그 번호에 밀가루가 묻어 있죠. 그러니까 지문은 안 나오죠. 그거를 봐서 하렸던 건데
아까 200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256입니다. 256인데 보통 번호들이 순번으로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확률은 줄어들 거예요. 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건데 안 됐던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네. 아, 진짜 이거는 정말 그냥 끔찍해요, 진짜. 끔찍하고 근데 용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요. 붓하고 밀가루 준비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록에 비밀번호 한 3, 4개를 앞에 딴 걸 누르고 다시 누르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로. 안 돼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절대 못 찾습니다. 내 자리를. 예. 근데 뭐 이거 말고 뭐 몰래 촬영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용이 주도하게 붓도 준비하고 밀가루도 준비하고 또 발 뭐 족적 감추기 위해서 준비하긴 했는 거는 상당히 공포스럽고 계획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좀 끔찍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지문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손가락 끝에 이 기름 이런 게 이 번호판 위에 남지 않게 하는 그 필름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팔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 3만 얼마 정도 하던데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거라도 붙여놔야죠. 저런 인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네. 남자친구가 그나마 전화를 받았으니 망정인데 이럴 때는 그냥 112로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데요. 경찰이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안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또 찾아올까 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집에 편안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유의 사건들, 스토킹 사건들, 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막 이웃 간에 결국 피해자가 꼭 이사를 가.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관련 기사에 정말 많은 누리꾼들이 막 열받았던 게 뭐냐면 이미 동행을 했대요. 네. 일단 경찰이 와가지고. 네, 그렇죠. 체포가 아니라. 네. 잘가 귀가 조치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임의동행이라는 거 서로 좀 가시겠습니까? 이거잖아요. 뭐 지금 이건 사실 지금 상황의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구속이나 체포나 구속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뭐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여러 차례 한 다음에나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정도 상황인데 신변 확보도 안 하나? 그러면 피해자 집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뭐 스마트워치 지급했어도 스마트워치는 자기 그 피해 여성의 손목에 차 있는 거고 이 남성이 거기를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형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주거침 미수죠. 주거침을 시도하다가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주거침 미수하고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사안으로는 구속이 안 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라면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 정도라면 저는 적극적인 신변 확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좀 이게 어느 정도 이 법원에서도 이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그런 단계로 좀 진행이 돼야 이런 일들이 좀 예방이 될 텐데,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피해자는 집을 못 나가고 공포에 떨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직 처벌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마음 놓고 다닌다.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일단 경찰 대응에 대해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맞습니다. 요즘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사실은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가 주거가 있다 그러면은 체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체포 요건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형사할 때는 체포를 했는데 더구나 긴급 체포 같은 건 더 힘들죠.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집합소에서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주거가 있는 사람들은 체포를 안 하고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는 다음에 다시 출두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당장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저런 인간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지금 막 성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또 그렇다면은 요건이 체포 요건이 강해져가지고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강도나 살인범 빼놓고 웬만한 범죄는 돌려보낸 다음에 추후로 소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아, 진짜 이 영상 보니까 정말 너무 화나더라고요. 네, 이 일은 2월 16일 밤 11시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범 택시에 50대 남성이 탔는데요. 탈 때는 점잖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그렇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이제 택시가 진입을 하자 그때부터 이 남성이 난폭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3분입니다. 자, 이 3분 동안 택시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하지 마세요.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좀 지키라고 무서워서 그래. 아니 지금 이거 80km밖에 안 돼요. 보세요. 그거. 아니 진짜 차 세우라고. 이거 넣으라고요. 아니 차 세우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이거 때린다고. 이거 준다고. 차 세우라고. 차 움직이서. 나 너무 무서워 막 이래. 아니 세상에 무서우면 택시를 왜 타요? 그냥 걸어서 가면 되지. 이상합니다. 목소리 들어봤을 때는 뭐 술에 좀 만취한 상황인데 그 이유를 폭행을 한 이유를 들어보면 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강변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인데 속도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데 7, 80km 정도 시속되죠. 갑자기 맞게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속도 줄여라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서 조금 더 줄이니까 아이고 왜 이래 늦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 80km 시속 맞춰 가고 있다. 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대라 차 세워라 라고 하는데 이게 4차선에서 1차로로 가던 차량이기 때문에 되려면 갓길로 가야 되는데 갓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중에 그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면서 목을 잡고 당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팀장님 어쩜 좋아해 저런 인간들 진짜. 술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릴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버스에는 방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택시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 술 취하신 분이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간다고 시비 걸고 차를 세우라고 하는데 아니 밤 11시에 차들이 막 달리는데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 잡아 다니고 또 빨리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분이 견눈질을 보면서 피하면서 가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꽝 치더라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괜히 시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막다가 그만 그 폭행이라든지 옆에 자꾸만 그런 바람에 사고가 났던 상황인 거죠. 아니 세상에 속도 빠르다고 무섭다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 때문에 지금 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술에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성은 본인이 하는 행동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가 멈춰서 썼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멈췄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 또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뒷좌석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문을 열고 또 택시기사를 잡아서 때리려고 계속 쫓아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분도 일단은 여기서 피해야 되니까 차가 이제 선 다음에 내린 상황에서 그리고 중앙분리대 넘어서 도로 가로질러서 이제 도망갔는데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차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주변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하죠. 신고해서 신고가 20통이 넘게 들어올 정도로 세상에. 도로변이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옥신각신 다투다가 파출소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님이 택시 경력 40년 차 완전 베테랑이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운전대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술 취하시고 이렇게 한 분은 정말로 막 선뜻 막 태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얻어맞아갖고 또 이러면 어찌까 싶고 손님만 타면은 막 자꾸 뒤를 또 쳐다보게 되고 혹시라도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고 너무나도 뒤로 항시 많이 자주 쳐다봅니다. 수시로. 정말 불안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제2의 제3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차들이 워낙 세게 달리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서 그 50대 남성 가해자 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자, 이 남성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사고로 병원에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몇 달을 미루니까 경찰에서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조사받으러 나왔다라고 하고요.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폭행죄가 아니에요. 특가법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폭행이 2년 이하 500만 원의 벌금이면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도 제공자로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사님이 사건 반장 가족이세요. 예, 우리 가족이신데, 아 팀장님, 이게 진짜 그 당부하신 게 있어요, 이 기사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런 주폭들, 술 먹고 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따끔하게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냥 폭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적인 기사분을 폭행했을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고 벌금뿐만 아니라 처벌 많이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운전기사분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또 이분도 피자 한 판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예. 아무튼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딱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남성 박 씨. 아내와는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에 반한 박 씨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했고 결국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박 씨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나섰다가 옷장 안쪽 구석에서 자물쇠로 잠긴 상자를 발견한 박 씨.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상자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태아의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 등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따져 묻자 아내는 울면서 예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출산 직후 입양을 보냈다는 건데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박 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힘든 나날을 보냈고 결국 아내와 혼인 취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 야, 이거 오늘 이 사례도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 본인의 어떤 출산 이력에 대해서 남편한테, 신랑한테 결혼하기 전에 말을 안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와의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는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의 출산을 알게 됐지만 아내는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며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이런 상태에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 대신 혼인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거 벌써부터 지금 갑론을박이 좀 시작이 됐네요. 자, 일단 사연을 좀 더 들어가 보죠.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네, 박 씨가 취준생 때 이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아르바이트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었고요. 또 이제 박 씨가 좋아하는 외모의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르바이트 끝나고 맥주 한 잔씩 하러 가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내는 일이 끝나면 바로 이제 집에 귀가하는 그런 퇴근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좀 구분을 해볼게요. 과거는 묻지 말아라. 아니면 그래도 출산은 좀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신랑이 먼저 막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첫눈에 이제 아내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퇴근에 바로바로 가면서 완곡하게 이제 본인의 소위 말하는 데이트를 신청을 다 거절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음식점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손님이 본인이 잘못 주문해놓고 막 승질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남편 되는 분이 예. 가서 이제 막아준 거예요. 아.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고마워서 이 아내분이 제가 밥 한번 살게요라고 해서 밥을 한번 사면서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이 남편이 청혼을 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겁니다. 사귀면서 혹은 결혼을 결심하면서 팀장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말이 없고 이제 참한 스타일이고 또 학교 졸업한 뒤에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독립해 살았기 때문에 뭐 과거 아마 남자분께서 먼저 과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마 여성한테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만나는 남자 있어? 만나서 하니까 정색한 거야. 그럼 끊이지 말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말 안 했는데 남자들이 과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면서 여자 과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쪽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남성이 먼저 털어놓고 여자 걸 알려고 하는데 과거는 흘러갔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사모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박 변호사님은 지금 사모님이 첫사랑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박 변호사님은 이거 그러면은 저는 과거가 뭐 안 궁금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이게 뭐 궁금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지금도 의외로 몰라요. 쿨하시다. 쿨한 게 아니고 알면 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잘 모릅니다. 이제 만난 지 20년 넘었지만 그 20년 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결국 이걸 열어본, 그걸 뭘 또 열어봐 또.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자물쇠에 잡히는 상자를 열었는데 휴대전화 열고 상자 열었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결혼한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집안 청소를 하다가 아내의 물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지금 잠시 어디 나갔었고요. 상자에 지금 자물쇠가 있으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데 기어코 몇 개 눌러봅니다. 밀가루 쓴 건 아니고요. 밀가루는 아니고. 기어코 몇 개 눌러보는데 그것도 열려버리네요. 딱 열려버리는데 그 안에 지금 나오다시피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산모 수첩, 그리고 38주간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너무나 놀랐죠. 남편은 너무나 놀랐고 이거를 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걸 뭘 또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좀 그게 아쉽네요. 그래도 어쨌건 이제 어떤 이유든 출산을 해서 아이를 본인이 직접 키우지 않아도 본인의 그런 과거와 관련된 그 아이와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추고 싶지만 버릴 수는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본인만 비밀로 간직하겠다라고 해서 자물쇠까지 채워뒀는데 이게 결국 열려버리면서 이런 저희가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꾹꾹 숨겨놨던 거예요, 신랑한테. 네,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아내한테 상자 이야기를 꺼냈고요.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결국 울면서 옛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박 씨를 만나기 수년 전에 20대 초반에 이제 한 남성과 사귀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건데요.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남성은 이제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홀로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네. 이게 진짜. 팀장님, 그런데 물론 진짜 저는 이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반길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이제 입양을 보냈다고 해요. 입양을 보낸 뒤로 이제 알게 된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 박 씨가 구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고 입양 보냈다 그 말 하게 되면은
그 구했던 박 씨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으면 끝까지 숨겨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네요. 그 증거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없애버리세요. 아주 과거를 완전히 묻어야 되는데 살려놓은 조그마한 불씨가 크게 된 거예요. 여성분들 과거는 불씨를 남기지 마시고 완전히 묻어버리세요. 지금 팀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 약간 이러셨는데 뭐 이견이 있으신가요?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 말고. 아니 뭐 그건 좋은데 친정에 갖다 놨어야죠. 왜 거기 집에 갖다 놓습니까? 친정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뭐 그걸 증거를 뭐 없애라. 이것도 저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나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범위 밖에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의 싶다. 그냥 단순히 과거 연애 관련 내용이 아니라 출산한 아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묻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예, 아무리 입양을 보냈어도. 그러니까 이제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셨던 과거에 누군가를 뭐 다른 사람 사귀었다거나 이런 거는 묻어야죠. 빨리빨리 묻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사안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과거에 출산 사실을 숨긴 아내. 이게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혼인 취소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 취소는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사기 결혼했을 때 혼인 취소하는 겁니다. 어떤 걸 속여야 사기 결혼이냐?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속였을 때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또 어렵죠. 그게 어느 정도 해야 중대한 결혼이 상황이 되는 건지. 통상적으로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깜짝같이 속이는 경우 이건 명백하게 사기 결혼이 됩니다. 혼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했었던 사실,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당연히 중대한 사유가 되니까 이것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쉽게 말해서 사실혼 관계로 한참 1, 2년 살았다가 헤어지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이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혼인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충분히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출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혼인해서 출산하고 이혼했는데 이걸 통째로 안 했으면 이건 무조건 혼인 취소 사유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데이트하다가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후에 출산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꼭 알려야 될 법적 의무가 있을까?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폭행을 당해서 이런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이건 혼인취소 사유 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이건 개인적인 내밀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고 혼인했던 적도 없고 아주 과거에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출산 사실 저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근데 이제 남편이 굳이 또 혼인 취소를 또 시킬 필요는 있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혼인 취소가 아니면 이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게 됐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만약에 이혼이 된다고 하면 이 아내가 뭐 가실이나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나눌 건 별로 없지만 혹시나 공동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까지 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정말 의견 많이 내고 계시는데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 뭐 택시님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력은 과거치곤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출산까지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제 베로니카 하온수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간직할 것 같았으면 이제 남편한테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픽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소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가 좀 흥분한 것 같죠. 왜 그런가 했더니 울타리 문에 앞발이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 어쩌다 저렇게 끼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 소 주인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소가 또 몸부림을 치다가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가 더 흥분하기 전에 앞발을 빨리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 네, 이 남성이 절단기를 이용해서 쇠사슬을 자르고 있는데요. 오, 괜찮아요. 저거 괜히 막 움직이다가 저 다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쇠사슬이 2개의 울타리 문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어서 저 쇠사슬을 잘라내야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울타리 문을 잘라내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소도 이 모습이 좀 답답했던 모양인지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앞발을 빼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다른 앞발까지 저렇게 울타리 문에 끼고 맙니다. 아이고 이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성이 다시 한번 절단기로 쇠사슬을 잘라내는데요. 자, 그러자 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풀렸다. 아이고. 울타리 문 2개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울타리 문 하나를 힘껏 잡아당기자 소가 앞발을 울타리 문에서 빼내는데요. 드디어 소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소는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 무사히 구조됐으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유, 잘 됐네요. 자, 두 번째 픽 에콰도르로 가보시죠. 자, 수로 위에 굴착기 한 대가 놓여 있는데요. 한 남성이 굴착기 삽에 올라가더니 삽을 타고 수로 안으로 저렇게 내려갑니다. 좀 위험하다. 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로에 물이 가득 불어났고요. 물살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네, 한참 동안 저렇게 물이 흐르는 걸 지켜보던 남성. 갑자기 무언가를 보더니 다짜고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저거? 저렇게 이제 무언가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개? 네, 남성이 잡은 건 다름 아닌 개였는데요. 세상에. 수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개를 구하려고 저렇게 굴착기 삽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안전하게 개를 붙잡았고요. 남성과 개를 태운 굴착기 삽이 수로 위로 올라가면서 개가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와, 세상에 조금만 타이밍 안 맞았어도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였잖아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우, 천만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이거 뭘까요?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네, 인도의 어느 좁은 골목길입니다. 인력관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이 그 뒤를 뒤따라가고 있죠. 여성이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귀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성이 갑자기 화면에 사라지죠. 아이고, 저기 맨홀 뚜껑 마술 아니라. 뚜껑을 닫아놨어야지. 아이고, 어떡해. 여성이 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저렇게 뚜껑이 열린 맨홀을 보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민들이 맨홀 주위로 몰려들었고요.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성을 맨홀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성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 맨홀 깊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이고, 깜짝아. 네. 시민들이 곧바로 여성을 구조한 덕에 다행히 부상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여성 휴식을 취한 뒤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저걸 닫아놔야지 저렇게 열어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실제로 당시 저 골목길에는 또 맨홀 주의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야, 네. 한 시민이 어디선가 두꺼운 나무 판자를 저렇게 가져오더니 일단 맨홀 위에 나무 판자를 덮어놓는 것으로 표지판을 대신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길을 걸을 때, 또 운전할 때 우리 아까 맞습니다. 휴대전화 보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요.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주변을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또 뭘까요? 또 불안하네요. 네, 어느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시죠? 설마. 신호 때문일까요? 자동차가 점점 속도를 줄이는 순간 설마. 오토바이가 돌진해서 아이쿠야. 네. 뭐야? 처음에는 왜 이래?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로 자동차 뒷유리창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깨졌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브레이크도 안 밟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다친 것 같네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인 건 턱에 금이 가고 손목이 골절된 것 외에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 알고 보니 18살의 배달기사였는데요. 여기서도 전화가 등장을 합니다.
전화 주문을 받는데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차와 충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서가다 온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난 와중에도 주문을 확인하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 모습을 본 자동차 운전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어느 가정집 CCTV에 찍힌 영상인데요. 검은색 자동차 앞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잠시 주변을 좀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기 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왠지.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실내등을 끄는 거 보니까 본격적으로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뒤지려는 것 같습니다. 자, 차주는 차 안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요. 이렇게 날이 밝았는데요. 절도 신고를 받은 걸까요?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갔겠죠. 네, 그런데 차 문을 열어본 경찰들의 행동이 조금 수상한데요. 설마? 자, 경찰관들이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 안에는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왜 도망 안 가고? 알고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했었던 그 남성입니다. 왜 계속 있었어요? 황당한 게요. 도둑질을 하려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지금 백 변호사 옆에서 물 먹다가 뿜었어 지금. 진짜. 네. 좀 좋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차주가 이 차 안에서 곤히 잠든 도둑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더 황당한 건 저 도둑의 말입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 혐의로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물 마시다가 뿜었어요. 지금 막 비말이 확 튀었어 지금 여기. 저는 운전하다 잠든 사람 봤어도 훔치다가 잠든 사람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요. 잘 잡혔습니다. 아무튼.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